안녕하세요. 풍문레이다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재계산업의 이슈와 자본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소식까지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공동진행의 이승익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코너 소식이죠. 네, 재계산업부 소식인데 한훈식 기자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스타일이 점점 밝아지고 젊어지시는 것 봄이니까, 같아서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재계산업 소식이 뭐냐면은 이제 먼저 8, 90년대 이제 우리 한국의 재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족벌 경영이 꼽힐 것 같습니다. 이 항상 지적됐던 부분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창업주가 타개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령 그 삼성그룹을 예를 들어 봅시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 옛날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타개하셨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재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뭐 창업주, 그다음 아들들, 자녀들 쭉 계열사 맡고 그랬었는데 창업주가 타개하면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네. 신세계, 한솔, CJ식으로 아직은 어떤 족벌 경영의 어떤 문제점이 남아있지만 많이 희석이 됐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또 채우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하나 같은 경우는 김승현 회장이 1952년생이시죠? 예.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회장 자리에 일찍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창업주 김종희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나이 29세에 네.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사실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도 창업주 타기에 의해 조금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네. 동생이 있는데 그 김호연 회장이라고 지금 빈거래 회장입니다. 네. 예전에 천안 쪽에서 국회의원도 몇 번 지냈었습니다. 네. 그 김호연 회장하고 좀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쵸. 누나가 또 네. 독립을 해가지고 제1화재로 독립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1화재가 좀 경영이 안 되니까 다시 하나그룹 산하로 좀 복귀를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과정 모든 뭐 대기업들이 한 번씩은 가족, 특히 형제남들이 한 번씩 다 있잖아요. 우리 하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그 내용을 겪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최근에 없어서 그런 어떤 네. 그런 뭐 형제난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네. 없고 또 김승희 회장이 거의 뭐 수십 년간 이렇게 회장 자리를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자녀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장남이 김동관 회장, 네. 84년생입니다. 그리고 차남이 김동원 회장, 85년생. 그리고 막내 김동선 회장이 89년생입니다. 다 회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회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네. 좀 대표 자리는 네. 김동관 네. 회장 그 사장만 이렇게 대표 자리를 맡고 있고, 네. 김동원 지금 하나생명 부사장, 네. 그리고 김동선 지금 상무 자리를 좀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3세 승계 구도로 가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그룹의 알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 그리고 항공우주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작년인가 그 누리호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최종 단계는 못 했었는데 누리호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엔진을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남이 지금 하나생명을 맡게 됐고, 그리고 삼남 같은 경우가 지금 하나 리조트라든지 갤러리아, 네. 유통, 뭐 레저 쪽을 지금 맡게 되는 그림으로 좀 후계 구대가 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 그럼 장남 김동관 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의 먹거리 사업 항공우주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뭐 좀 하나그룹의 좀 가풍을 조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좀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유일하게 그 영국 성공회 아시죠? 네. 성공회 교인입니다. 네. 교인이면서도 약간 어떤 그 유교적인 그런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남 쪽에 가장 큰 그룹의 어떤 네. 먹거리를 지금 넘겨주려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차남 같은 경우는 좀 뭐 금융 쪽에 그럼 주력을 다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 생명. 네. 생명인데 아직은 뭐 또렷한 뭐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또 아시다시피 뭐 차남, 삼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사회적인 좀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참 그게 몇 년 전 얘기죠? 한 15년 됐나요 벌써? 이제 이게 청계산 폭격 사건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딱 15년이네요. 정말 영화 드라마에서 네, 나올 법한 하나 입장에서도 김승현 회장이 상당히 악몽일 텐데. 그렇죠. 김승현 그게 2015년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그때 그 김동원 씨가 그 어디입니까? 북창동 술집에서 뭐 종국원들과 시비가 네.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폭행을 당했습니다. 웨이터를 청계산에 끌고 가고 그렇죠.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때리고. 사건이잖아요. 먼저 갑질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영화 베테랑에서도 나온 뭐 그 유사한 뭐 그런 예, 좀 맞습니다. 모티브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때문에 하는데. 뭐 저기 김성현 회장이 좀 집행유예도 받기도 하고 예. 좀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때 사고 친 사람이 차남이었었네. 차남, 예, 김동원 씨. 김동원, 예. 예, 어떻게 요즘 많이 뭐 사회적 무리를 이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잘 자숙하면 살고 있네요. 그 이후에도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 뺑소니 사건이라든지 뭐 대마초 흡입 사건이라든지 네. 일으켰습니다. 삼남 김동선 씨도 좀 이렇게 무리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많았죠. 2017년 같은 경우가 뭐 어디입니까? 거기 술집에서 폭행 사건으로 네. 수감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네. 원래 그 당시에도 뭐 보석으로 이렇게 좀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워낙 그 사회적인 무리가 큰 사건이었고 또 여론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네. 김성현 회장이 아버지가 아유 좀 고생해봐라 하면서 구치소 생활을 한 3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네. 결국 징역 8월에 뭐 집행유예로 2년으로 뭐 끝이 났습니다. 네, 이게 한화가 뭐 재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 이게 네. 아까 사진 잠깐 보시면 잠깐 네. 저게 2017년 1월달 사진일 겁니다. 네. 구치소 수감하면서 이렇게 네. 2017년 1월인가 네. 재판 받으러 가는 사진입니다. 네. 네. 약간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하나 쪽에서 가장 또 민감해하는 사진입니다. 아. 예, 예. 사실 뭐 몇몇 언론에서 이렇게 저런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 바로 홍보팀에서 전화가 가지고 좀 내려달라는 뭐 그렇죠. 그런 뭐 호소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탈피하려는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많이 필요한데 뭐 일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뭐 사실 장난 같은 경우야 되게 좀 뭐 엄친아라고 해야 됩니까? 경소한도 있고 전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이고 또 공군 장교로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네요. 예, 굉장히 엘리트고 뭐 나름대로 그 기업 임직원들 간에서도 되게 좀 이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뭡니까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형만한 아우 없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김승현 회장도 장남이고 예. 예. 뭐 장남들의 뭔가 그래도 반듯하고 그나마 하나를 좀 유지하는 그 큰 버팀목이 어떻게 되는 보면 거예요. 한국적인 유교적인 전통 사회에서는 뭐 장남이 그래도 이렇게 책임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김성현 회장도 좀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건데 뭐 둘 다 이렇게 뭐 사실 뭐 손가락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차남이라든 삼남이 그래도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아픈 손가락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머지 두 아들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회를 주려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금융도 맡겨보고 네. 나머지 저 뭡니까 삼남한테는 뭐 유통이라든지 뭐 레저 쪽을 맡겨보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두 분들도 그 두 아들도 네. 뚜렷한 경영 성과를 내야 되는데 네.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사진 보면 참 그 자녀 뭐 차남 장남 뭐 셋째 다 잘생겼어요. 진짜 저도 네. 멀찌감치해서 옛날에 저기 플라자 호텔에 갔었다가 세 아들 한 그림 왔었는데 네. 키가 저 185 정도 되고 네.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예. 김승현 회장이 그 와이프 천은 어떻게 돌아가셨죠? 지금 살아 계시죠? 아 근데 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왜 그 뭐랄까 방송에는 왜 이렇게 안 잡히죠? 잘 안 잡히고 그 서영미 여사라고 예. 그 서영미 여사 아버님이 그 옛날 그 서정화 네. 장관입니다. 네. 옛날 그 50대 네. 실세 장관이었죠. 네. 제가 집안이 좋습니다. 네. 그 서여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 약대 출신입니다. 네. 그 대학교 3학년 때 네. 김성인 회장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서울대 약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저 김성인 회장이 뭐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로는 네. 우리 아들들이 전부 다 미국 유학 출신입니다. 네. 네. 장남 같은 건 하버드 출신이고 공부를 잘했는데 다 이렇게
우리 아내 덕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업 재벌 회장님들, 사모님들 치고 가장 매스컴에 안 나오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좀 약간 뭐 조용하고 네. 일부러 좀 이렇게 언론을 안 타시나 봐요. 뭐 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도 있는데 나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가풍이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정통 관료 집안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내무부 장관 했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예. 전두환, 노태우 50 시절에 네. 시세장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뭐 하늘에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힘이 권력이 높으셨던 맞습니다. 예. 분인데. 또 동생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드코프 예. 그 성민 회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또 예. 그 코스닥 상장력도 몇 개 갖고 예, 있고. 예, 이 성민 회장도 몇 년 전에 또 배임 혐의로 또 한번 오고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 예, 예. 참 그 가족 내에 좀 그 여러 가지 좀 관제수들이 있네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영승계 지배구조의 이런 전반적인 개편 예. 실질적으로 어디 계열사가 가장 핵심 키를 갖고 있나요? 지금은 원래 그 H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하나가 삼형제들이 네. 지분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장남이 50% 그리고 차남이 25% 막내가 25% 갖고 있는데 이 H 솔루션을 네. 하나 에너지가 역합병했습니다. 원래 아. 쉽게 얘기해서 H 솔루션이 모여 있는데 네. 하나 에너지가 역합병하면서 하나 에너지가 향후 어떤 지배 구조, 성계의 어떤 그런 연결 고리를 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 장남이 25%, 그 나머지 두 아들들이 25%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하나 에너지가 그 명목상 지주회사 주 하나 네.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에너지가 지주사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주주회사로 볼 수 있죠. 예. 그럼 결국 하나에너지의 결국 대주주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최종 그 회장 경영 승계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지금은 명목상은 뭐 어차피 장남이 50% 갖고 있는데 향후 어떤 아직은 김성인 회장이 52년생이니까 뭐 우리나라로 71 정도 아직은 정정하지 않습니까? 네. 향후에 뭐 나름대로 지켜보겠죠. 네. 뭐 과연 어느 아들들한테 그룹 전체를 물려줄 것인가.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아무래도 뭐 장남 쪽한테 그 무게 중심이 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네. 요즘 최근 빙그레 쪽 그 김호연 회장 쪽이랑은 어떤가요? 관계가 많이 좀 풀렸나요? 아직은 풀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워낙 좀 뭐 그런 악연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김성현 회장 같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미리 옛날 그 김종희 회장이 나름대로 지분 관계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네. 그런 동생과의 어떤 그런 악연이 없었을 건데 김성현 회장이 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그 사고가 뭐였었죠? 그때 이렇게 저기 병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병환으로? 유언을 안 남기시고 예, 예, 돌아가셨다고.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그 동생과 어떤 그런 경금 부정을 겪었는데 네. 지금 뭐 김성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유교적인 가풍에다가 나름대로 뭐 지분 정리를 좀 말끔하게 해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도 뭐 두 아들들한테도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뭐 안 주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나름대로 뭐 계열사 한두 개 정도는 줄 것으로 네. 자연스럽게 계열 분류가 될 거고 우선 하나의 중심 지주축은 장남 김동완 회장이 가져갈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한화가 한국화약의 줄임말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옛날에 한국 화약 그룹이었는데 이게 옛날에 그 80년대인가 김성인 회장이 중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화약 그룹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쭉 그 한문으로 풀을 하다 보니까 네. 남조선 폭파 그룹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예,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화약 그룹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그 말이 되네요. 남조선 폭파. 그거를 예. 몰랐던 근데 그 에피소드네요. 기업이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방위 산업에 이제 우리나라 선봉장이 됐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항공 우주 산업까지 가는 예, 예. 우리나라의 또 최고의 또 미래 그 방위 산업이 달려 있는 예, 맞습니다. 큰 역할을 맡고 예. 있는데 어쨌든 이런 또 대기업들이 이런 또 한국 미래 먹거리 사업들이 잘 돼야죠. 특히 그 태양광 사업 네. 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 쪽에서. 아무래도 방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좀 그래도 힘이 좀 센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계산업 소식 전해주신 한우식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이번 코너는 자본시장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투데이 김필주 자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자리 나오시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코스닥에 또 유명한 그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에이투어? 예. 어떤 회사인가요? 에이트워는 VR, AR 등의 XR 콘텐츠 그리고 솔루션과 AI 인공지능 융복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리고 종합 군수 지원, 가상훈련 시스템 등 밀리터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VR은 이제 가상현실, 그리고 AR은 증강현실, 그리고 XR은 이 확장현실이라고 해서 이 둘을 포괄하는 용어인데요. 네. 예전에 그 이승희 앵커님께서 저랑 같이 예. 그 VR 트럭을 하는 VDS VR과 네. 이제 취재를 하면서 솔트웍스라는 기업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솔트웍스가 바로 이 에이트원의 전 사명입니다. 사명이 바뀌었군요. 예, 이 솔트웍스는 지난해 지지난해죠. 2019년에 거래 정지가 이제 심각하게 됐었는데 네. 2018년도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바뀌면서 다시 네. 거래 정지가 풀렸고 이후에 성장 페이지에서 가까스로 또 위기에서 살아났네요. 살아난 후에 이제 네. 에이트원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아직 생소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더 설명을 부탁드려 볼게요. 이 구체적으로 VR 사업이란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예, VR이란 건 이제 HMD를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이제 그 사업입니다. 이 현실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가상현실에 구현을 해서 미리 체험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일단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가상현실을 구현을 하고 이 해당 안전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HMD를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죠. 저 HMD에 이제 가상현실이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안전 체험을 하고 있네. 예, 저기가 보면 이제 그 공사 현장입니다. 네.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안전교육 이러한 네. 사고들을 다양하게 저기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공간은 되게 좁아 보이는데 저기서 많은 또 그 체험을 할 수가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저기서 네. 이제 쓰고 그 뭐 공사 현장에서 저렇게 추락하는 네. 상황을 구현을 하는 건데요. 사람이 많이 좀 놀라는 표정이네. 지금. 예, 저희가 뭐 공사 현장에 가서 직접 추락을 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저기서 가상현실을 구현을 해서 이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안전 교육 같은 거를 이제 미리 접해보고 이제 네. 이론적으로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생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사고들을 아주 생생하게 구현한다는 것이 이 에이트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위험 상황을 구현해서 안전 교육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이제 가상현실의 네. 큰 메리트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안전교육 가상현실 체험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추락 사고나 이 가스 유출 사고를 경험해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트원은 특히 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많이 구현을 했습니다. 네. 뭐 화재 사고라든지 폭발 사고, 그다음에 손가락 끼임 사고 이렇게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을 구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응급 처치를 할 것인지를 훈련을 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가령 뭐 손가락 끼임 사고다. 네. 뭐 그런 것들은 가상현실로만 또 구현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또 네. 뭔가 손가락이 좀 예. 아파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런 장비들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같이 연동된 그 여기서, 디바이스라고 하는 예, 거요? 디바이스를 끼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네. 압력이 느껴지는 그런 네. 장비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참 세상 급속도로 바뀌고 있네요. 네, 이 맞습니다. 가상과 어떤 현실 세계 사이의 경계가 좀 모호해진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자, 국방 쪽도 지금 솔루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하신 그 한화처럼 국방 사업을 또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차나 전투기, 항공모함 등을 소규모 훈련 시마다 저희가 운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국방 자산을 가상현실에다 구현을 하고 훈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이트원의 국방 솔루션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이 가상훈련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유명한 수리온 헬기, 그다음에 잠수함, 뭐 유도무기, 천궁, 네. 군 위성 통신체계 실습 등에서 활용이 되면서 다양하게 가상현실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AR 사업도 이제 궁금한데요. 네. 이 AR 사업을 활용한 건 또 어떤 게 있을까?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VR은 아까 보신 것처럼 HMD를 착용하는 건데 AR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증강현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별도로 HMD를 착용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건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타워 크레인이 지금 무너지는 사고가 구현이 됐죠. 이렇게 다양한 네. 안전사고를 또 AR로 구현을 해서 미리 학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우리 유저가 보는 입장에서 예, 맞습니다. 화면인가요? 네. 가상현실을? 그래서 뭐 크레인이라든지 네. 뭐 지게차, 굴삭기 등의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네. 미리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그런 원리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앞에서 지금 VR 그리고 AR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VR과 이제 AR을 모두 포괄하는 XR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상황을 가상현실에서 단순히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시뮬레이터라는 장비를 통해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뭐 차량의 시뮬레이터라든지 뭐 지하철 시뮬레이터, 전투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또한 HMD를 안 쓰고도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변에 뭐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구현을 해서 이 스크린으로 둘러싸 가지고 XR 영상 시스템을 제공해서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정말 그 메타버스 쪽에 상당히 그 야심을 갖고 또 진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신사업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이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자회사 그리드를 통해서 모임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모임이요? 예, 모임입니다. 가상 공간 즉 메타버스 내에서 강의, 전시, 입학식, 졸업식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의 다양한 이 상황을 구현을 한 겁니다. 주로 이 그리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 뭐 졸업식, 입학식, 혹은 여기 안에서 세미나를 연다든지 학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네.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접속자가 접속을 해서 이 해당 강연을 볼 수 있고 입학식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비대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네. 내 그 캐릭터나 아바타가 이제 생기는 건가요?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서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 세계에서 만나는 것인데요. 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업무부터 행사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인간의 이 화면 그 표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 디센트럴랜드는 주로 게임에서 이 게임을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 모임은 뭐 학회라든지 연수를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현해낸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경과 공간을 이제 초월해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임 경쟁력, 네. 강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모임의 장점은 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PC, 태블릿 등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임은 동시에 접속 가능한 인원수가 최대 200명까지 가능해서 타 메타버스 이 기업 전문 플랫폼 대비 더 많은 인원이 동시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VR 메타버스 콘테스트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한중우 CEO 또 행사에서도 또 실적이 또 큰 실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 지난 12일 날 에이톤 자회사 그리드가 인공지능 메타버스 포럼 주관기관 국제미래학회와도 협약을 추진했는데요. 그 전에 있어서 이 한중수교 29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약 150여 명의 참여자들이 저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여를 했습니다. 아바타를 활용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을 했는데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고요. 네. 이때 북경대 교수가 5편의 연구 발표를 아바타를 통해서 했습니다. 네. 이때 접속자들이 실시간으로 해당 발표를 들었고 이 외에도 뭐 3.1절 기념 행사라든지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 개최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회사가 이렇게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네. 자본시장에서도 큰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환사채를 통해서 40억 원의 자금을 유치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 조달한 운영자금 40억 원으로 이 메타버스 플랫폼 모임의 고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시대가 익숙해진 만큼 앞으로가 기대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그 또 계속적인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서 많은 펀딩이라든가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네. 상당히 좀 시가총액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뭐 한국의 메타, 페이스북이라고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생생한 소식 전해주신 자본시장 김필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시간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인 온네트웍스 여기에서 좀 말썽이 있었다고 하는데 금융 사기 의혹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네. 하도 좀 요즘에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온네트웍스의 전자지불 결제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나요? 일단 이런 사건들이 뭐 하루 이틀 일어난 사건들도 아니고 특히 이 가상자산과 그 재단, 이 솔루션을 가지고 일어난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네. 이 온네트웍스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 그러죠.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온네트웍스라는 회사가 네. 기본적으로 이 가상자산 결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투자자들한테 우리 온네트웍스 지갑을 이용을 하고 이 지갑 상에서 옴니골드라는 코인을 구매를 해서 그 코인으로 뭐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걸 납부를 하면 그 납부액의 9%를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네.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 거죠. 네. 그렇다면 전형적인 일종의 이제 폰지 사기처럼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이 사건을 그 폰지 사기와 비슷한 유사수신 네.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로 사기 혐의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한테 이 수익금을 나눠주는 행위를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또 신규 투자자들한테도 나눠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계속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네. 돌려막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수익금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뭐 9% 돌려준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사기 사건들이 생기면은 자꾸 이제 속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도. 네. 근데 뭐 머리로는 이제 아니다 하면서도 또 막상 이런 일이 생기면은 속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머리로는 이게 사기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상 당해보면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무려 네. 9%를 내 지갑에 바로 떨어뜨려 준다는데 9%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비단 이 9% 수익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굳이 공과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걸 낼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옴니골드라는 코인을 사면은 9% 이상. 특히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이 신규 회원을 유치를 하면 1%를 추가로 준다. 네. 이런 마케팅을 진행을 했어요. 네. 총 10%죠. 그럼 만약에 제가 한 1억 정도를 예치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10%가 계속 네.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대표도 처음에는 사실 이 가상자산을 재단을 운영을 하고 네. 이 토큰의 이코노미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이 토큰이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코인이.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가상자산 재단들이 자기 회사 자금을 활용을 해서 일단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유통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실 지금 뭐 상장돼 있는 대형 규모의 코인들은 다 그런 시기를 한번 거쳤다라고 사실상 보시면 됩니다. 안 걸렸다 뿐인데요. 안 걸렸다 뿐이죠.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 가상자산을 발행을 해놓고 네. 이 솔루션을 오픈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모이게 하려면 사실 이 시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돈을 푸는 겁니다. 실제 네. 돈을. 그래서 유통을 시켜놓고 유통되고 있는 토큰에 대해서 이 회사가 또 직접 매입을 해주고 네.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또 이제 바이백. 네. 토큰을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토큰을 회사가 직접 사드립니다. 네. 이거는 공시까지 내가면서 직접적으로 그냥 대놓고 하고 있어요. 마치 그 얼마 전에 우리 또 머지 포인트 사태를 한번 겪었었잖아요. 예. 그때도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번에 그 온네트웍스 관련해서는 뭐 피해자라든가 피해 금액이 대략 뭐 추산이 되나요? 지금 경찰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많이 이 피해를 본 사람이 약 수억 원가량 네. 피해를 보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피해 금액
네. 대해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 피해 금액이 전체에서 한 수십억 가량 네. 되고 있다. 네. 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추가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는 기소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는 이 사건 수사 중인 이건 상태인 거죠. 수사 중인 사건이죠. 이게 뭐 특별히 지금 이게 사고가 터진 이유가 있나요? 뭐 지불을 중지가 됐나요?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길래? 처음에 일부 투자자들한테 네. 이 수익금 9%에서 10% 이 네. 금액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입금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투자한 사람들이 대표에게 네. 온 네트워크스 대표에게 왜 지금 이 수익금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다.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지금은 곤란하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수상함을 느낀 투자자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죠. 네. 뭐 고소가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고소 고발이 둘 다 진행이 된 겁니다.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되고.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고수익 투자 서비스 이런 미끼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요즘엔 또 SNS가 굉장히 또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뭐 페이북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자주 보이는 것 같고 또 저도 여러 번 그런 친구 신청을 받았어요. 예. 네, 어떠한 수법으로 좀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비단 이런 가상자산 뭐 지갑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사기 수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전 실제 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캡처를 해온 건데요. 그러니까 제 계정이 아니라 친구 신청이 네. 들어온 계정. 네. 저게 보면은 고수익 보장, 뭐 비트코인, 주식 투자 등 해가지고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친구 신청을 했네. 뭔가 나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건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주 교묘하게 자기들 일상 사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일상 사진도 올려놓고 한켠에는 이 비트코인 실제 이제 네. 투자자들이 자기에게 뭐 500만 원을 맡겼는데 5천만 원으로 찾아갔다. 네. 라는 그 카카오톡 대화 내역들을 또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네. 식으로. 네, 저도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이런 후기 같은 그 카톡 내용 캡처한 게 이제 많이 올라오고 게시물로. 예. 근데 보면은 사진들도 보면은 굉장히 좀 친근하고 일상적인 사진, 가족 사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는 아니지 않을까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 것 같은데요. 일단 가족 사진을 뭐 올려놨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번 받아봤어요. 궁금해서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사안이긴 하지만 저도 뭐 취재 차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네. 자신들만의 특별한 솔루션이 있다. 네. 이런 AI 거래를 통해서 특히 이 아비트라지 거래, 네. 이 차익을 계속 남겨먹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고도로 발전된 개발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로 성공을 네. 할 수가 있다. 네. 특히 어떤 전자지갑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기타 거래소로 바로 API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한번 봤는데 저도 물어보기도 했고 네. 저게 인증되어 있는 어떤 수익률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무려 이제 10배, 20배 가량.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500만 원을 맡겼는데 5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네. 뭐 1,000만 원을 맡겼는데 뭐 1억 몇천만 원 돌려받았다라는 거를 카톡으로 교묘하게 편집을 한 거죠.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럼 쟤네는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범죄자들이 이런 행위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보니까 정말 그냥 그 5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해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저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네, 그 주변 지인들 저도 뭐 취재하는 과정도 여러 이런 뭐 수법들을 많이 봤는데 예.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제 가까운 그 회사에서 이런 피해 사례를 봤어요. 네, 네.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전형적인 수법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자기 SNS를 통해서 정말 고급 요리라든가 좋은데 여행 가고 호텔에서 자고 이런 부자의 삶을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더라고요. 뭐 자동차라든지 예, 예. 시계라든지. 예.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투자했던 코인이라든가 주식 쪽에 좋은 수익률들만 편집해서 올려놓더라고요. 예. 자기가 손실 본 건 다 올려놓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 애인, 자기 가족부터 일단 돈을 투자를 받더라고요. 주변을 다 먼저 홀리게 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딱 세 가지 스텝을 밟으면 어떤 형태가 되든 요즘 비슷한 다들 이런 폰지 사태가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네. 지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 스텝 예, 그 중에 진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뭐 고급 요리를 먹었다 네. 인터넷에서 막 퍼와요. 예, 아니면 정말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먹은 거 네, 네. 사진 여러 각도로 찍어놨다가 네. 계속 우려 먹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진들 보면 번호판 절대 안 나옵니다. 아, 그렇죠. 시계도 보통은 네. 이제 뭐 그 속히 말해서 짝퉁이라고 네. 하죠. 이 가짜 상품을 구매를 해서 차고 있는 모습도 네. 찍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수익률. 사람들이 이 수익률을 보고 네. 나도 내 돈을 맡기면 저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왜냐? 뭐 하나 진실된 게 없는데 자 그럼 이 수익률이라도 진실이면 사실 괜찮아요. 투자하는 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진도 자세히 보면 교묘하게 다 편집이 돼 있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이 특히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소에서 몇천 퍼센트, 몇만 퍼센트 심지어 뭐 한 200~300%도 사실 이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구조라는 얘기죠. 네, 특히나 지금 오늘 뭐 주제인 온네트웍스 같은 사례를 봐서 뭐 똑같은 얘기긴 하겠지만 수익금을 9%, 10%를 보장을 해주겠다. 네, 100% 무조건 보장을 해주겠다. 네. 우리는 네. 돈만 맡기면 돌려주겠다. 이 사실 코인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네, 무조건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잃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냐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어요. 네, 그냥 단순히 공과금 내라 이 코인으로 납부금 내라 하면은 9% 돌려주겠다. 그럼 사람들은 처음에 사기인가 싶다가도 한 두세 달? 이 두세 달만 잘 지급을 해주면 정말이네. 그렇죠.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실제로 받았으니까 그 돈을. 모르긴 몰라도 이 온네트웍스 이 회사도 내부의 하위 직원들부터 먼저 이게 홀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뭐 그분들한테 먼저 미끼를 주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뿐만이 아니라 네. 해당 회사의 직원들도 네. 같이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또 이런 형태 말고도 또 코인 쪽에 상당히 이런 유사한 형태의 그 폰지 사기들이 많죠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결국은 다 이렇게 수익금을 처음엔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피해 금액이 1조 뭐 그렇게 뭐 기사에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금을 돌려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가장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예전에 이 역삼역 네. 주변에서 활동하던 업체가 하나 있어요. 네. 코인업이라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가상자산이나 크립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노인들을 네. 많이 끌어 모았습니다. 네. 네. 70대, 80대 노인들. 네. 이 사람들한테 약 수천억에 달하는 금액을 모아놓고 네. 네. 그러면은 뭐 몇 퍼센트 지급을 해주겠다. 네. 월에. 그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 네. 그거를 현금으로 안 주고 코인으로 줬어요. 네. 코인이나 아니면 상품권. 그 상품권도 제가 실물을 그때 한번 봤거든요. 네. 그냥 이런 A4 용지에다가 칼라 인쇄한 네. 상품권 그런 걸 나눠줬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디에 사용되는 상품권인가요? 사용되는 데가 없죠. 아 사용되는 데가 없는 그냥. 예. 그러면 상품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사용되는 데가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속는 거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절박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제 뭐 사기를 쳐서 네. 뭐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건데 사실 그런 사건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시장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게 뭐 사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이제 없기 때문에 더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사실 이제 생각도 그런 들고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녀분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런 범죄 행위 일으킨 사람들은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죠. 네. 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100% 무조건 수익을 보장을 한다라는 네. 적어도 뭐 저는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 전문을 하고 있으니까 가상자산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장을 하겠다 네.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말이 안 되는 네, 상품이에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세상엔 공짜는 없다 좀 이 얘기 아닐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9%에서 10%를 확정 짓고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상품이라든지 그런 기술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전자지갑을 통해서 뭐 아비트라지 이런 거래를 한다라고 해도 지금은 특검법 때문에 또 거래소 밖으로 거래소 외부에 있는 지갑이 거래소로 넣거나 또 그 거래소가 외부 지갑으로 입금 출금하는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거의 다 막혀 있어요. 네. 특히나 이렇게 지금 구로구에 있는 어떤 디지털 단지에서 만드는 지갑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굉장히 좋은 기술들도 많습니다. 네. 정말 획기적이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정말 정통성 있게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다만 정말 많은 비율의 이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개발되고 있는 솔루션들 네. 이것들이 실제 실효성이 있냐 네. 없다라는 거죠. 네. 그 과거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어떤 개그맨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 부처 가라사대 가짜는 있어도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정말 그 투자자 여러분들 정말 현혹되는 고수익의 투자 상품들 특히 코인 시장의 사기 수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네. 그 연로하신 노인분들 대상으로 또 젊은 대학생들 상대로 상당히 이런 사기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어쨌든 각별히 더 투자에 유의하시고 특히 이런 사기 범죄를 일으키시는 분들 요즘 법원에서 특정 가중 경제 처벌 양형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여러분들도 더 남의 그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 만들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투데이 디지털 자산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이제 거의 해제가 되죠? 그렇죠. 어떻게 네. 해제가 되는지 좀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뭐 모임도 자유롭게 허용이 되고 네. 또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안 네. 써도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하나씩 2년 전으로 다시 네.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큰 이제 소식인데 영업 시간 제한, 그렇죠. 영업 그다음에 또 인원 제한 다 네. 풀리잖아요. 이제 모처럼 좀 자영업자들이 좀 숨통 트일 수 있는 그런 좀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너무 고생들을 그렇죠. 많이 하셔서. 다들 너무 네. 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풀린다 하더라도 이 2년 동안 바뀐 또 사회적 문화가 또 한 번에 바뀔지는 잘 모르겠네요. 차츰차츰 예. 이제 회복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여기에 맞춰서 그동안 못 갔던 여행들, 해외여행들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